역사학자들은 주로 공부를 어디 하느냐? 저 중국에 뭐 진시황, 명나라, 청나라 이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발해, 뭐 고구려, 그 다음에 또 뭐 삼국시대, 뭐 신라,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뭐 조선 500년 뭐 이렇게 공부를 해요. 역사학자는. 그거 다 죽은 지식입니다. 사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 1945년부터 1948년도까지 건국 역사,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전공 과목을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내일 우리가 광화문 광장으로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000만 명이 모여서 바로 이재명이가 말하는 이 내전을 우리가 막아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원상복귀시켜서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은 아마 우리 광화문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저를 만나서 일단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저를 만나서. 그건 다름이 아니로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건국되는 과정까지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1000명 한번 데려와 보세요. 1000명. 이걸 알고 있는가? 몰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북한이 정교조를 통하여 딱 말을 뒤집어 놓고 다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이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대단한 것은 이제는 국가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거야. 국가 유지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생명이 끝났다 이거야. 그때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계엄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왜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느냐? 모이는 것은 우리는 4.19, 5.16식으로 4.19, 5.16 정신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4.19가 뭡니까? 혁명입니다. 혁명. 5.16이 뭡니까? 혁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역시 법률 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 기자와의 그 질문에서 무제한, 주제도 무제한, 또 시간도 무제한 토론 한번 해보자. 이때만까지만 해도 계엄령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국가의 모든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헌법 위에 권위가 하나가 더 있다. 뭐냐? 국민 저항권이라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은 다 헌법이 최고의 권위가 있지만 헌법 위에 권위가 또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거죠. 이건 헌법 전문에 이미 보장이 돼 있어요. 헌법 전문을 띄워보시면 여기 보면은 헌법 전문에
여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자, 이게 헌법이요.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라는 거예요. 개성하라는 건 뭐냐? 국가가 무너질 때는 4.19처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여서 4.19와 5.16 정신으로 우리는 바로 맞대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번 토요일이 아니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이재명의 주장대로 그냥 북한으로 그냥 손쓸 새도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지금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왜 나라가 한 민족이 성도 같고 말도 같고 고향도 같고, 북한에서도 아직 한국의 출신, 남한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북한 출신들이 일사후퇴 때 피난 와서 한국에 사는 실향민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5,300만 국민 중에 북한 출신들이 1,000만 명이 지금. 이렇게 말도 같고 민족도 같고 피도 같고 다 같은데, 지금 남북한이 지금 분단이 되어서 서로가 적대감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이 상해 임시정부 이야기, 3.1 독립운동을 개성하여 또 4.19 정신을 이어받아, 원래는 여기에 5.16 정신도 여기 원래가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 중간에서 5.16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조선이 망한 것은, 조선 500년이 망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철종 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어요. 철종 때부터 이 남욱군으로 그 활동하던 강화도에서 철종을 그 당파 싸움 때문에 서로 계파, 왕을 중심에 놓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지금 용산에 있는 300명 비서관들 있죠. 비서관들이요. 참, 누구 때문에 그 좋은 비서관에 들어갔는지, 누구 때문에 장차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이놈들이 90% 이상이 다 정광훈을 비판하고 있어요. 뭐 장차관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또 그 비서관들이 정광훈을 흉을 보고 있어요. 정광훈을. 그 왜 그러냐? 우리가 가문운동을 세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으니까 가문 세력이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렵단 말이야. 두려워. 그러니까 300명의 비서관들이요, 더 특별히 국민의힘 정당 저 108석 저놈들이요, 저놈들도 저 국회의원에 볼 수 없습니다. 계속 광화문을 경계하는 거야. 왜?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근데 이제는 손 떼어야 돼요. 저 국민의힘 정당은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왕을 중심으로 하여 권력이 모여서 서로 뭐 소론, 양론, 뭐 당파 싸움 하는 것처럼, 이게 이 나라의 민족이 이게 6.25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짓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을 했던 사람들의 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천하의 비서관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왜? 청와대 안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또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시절 때도 보면 같은 비서관 안에서도 서로 고자질 한다는 거야.
옆에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한 계급 더 올라가려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또 쫓겨난 놈도 있고. 그 인간의 이 본성이, 이 조선의 피가 흐르는 이 인간들은 이 더러운 피야, 이게 더러운 피. 이게 6.25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런 짓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에서 나무꾼으로 일하고 있던 왕족이었으나 밀려나서 강화도에 쫓겨난 철종을 이 자기들의 세력을 이제 옹호하려고 특별히 조대비가 조대부 세력이 안동김씨 세력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꾼 하다가 농사 짓다가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가마 타고 왕으로 딱 오니까 이게 뭐 왕이 뭔지 뭐가 뭔지 그냥 세력이 센 사람에 의하여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철종이 애를 못 낳지요. 애를 못 낳으니까 할 수 없이 양자를 데리고 와야 돼. 양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구로 데려올 것인가 하고 이게 대왕대비 조대비라고 합니다. 조대비 대왕대비가 양자를 데려오되 왕족 중에서 그 아버지가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멍청하고 왜 이게 섭정할까봐 겁먹는 거야. 그러니까 친아버지가 뒤에서 조정할까봐 겁먹어서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고종이에요. 고종을 데려왔습니다. 고종을 데려왔는데 고종이 이제 참 왕으로 선택되어서 세자로 이제 경복궁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고종을 왜 선택했느냐 하면 고종의 친아버지, 낳았던 친아버지가 바로 대원군입니다. 그러니까 이황입니다. 이황. 그 한기총 옆에 그 건물 옆에 바로 건너편에 보면 이황이가 그 대원군이 그 집이 뭐 경복궁만은 못해도 그거와 줄여서 10분의 1로 줄여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거기 이제 다 가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세자로 넣으려고 왜냐하면 부모가 똑똑하면 안 된다 이거야. 부모가 똑똑하면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한다 이거죠. 바깥에서. 그래서 이 대원군 이황이가 아주 머리가 그 당시에 천재입니다. 이걸 알고 벌써 세자를 어떤 사람을 선발한 줄 알고 무식한 집, 공부 안 한 집, 이런 집, 그 다음에 세자는 될다가 왕궁에서 가르치면 되니까 경복궁에서 이것을 알고 이 대원군 이놈이 뭔 짓을 하냐. 정신병자 노릇을 합니다. 종로에서. 일부러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뭐 술 먹고 뭐 행설수설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됐다 이거야. 저 아버지는 저 정신병이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대원군의 아들 바로 고종을 선택을 해서 세자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대원군이 가짜로 정신병 역할을 했던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그 바로 종로 3가에다 집을 지어놓고 자기 아들을 이제 계속 조정을 하는 거야. 자기 아들을.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휘둘리면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은 자료와 역사와 그 다음에 앞뒤 전후를 판단해서
그래서 대통령 자리가 고독한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다 이거야. 이거는 왕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은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나라가 다시 부흥될 수도 있고,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이 대원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조선이 거의 막을 내리게 생겼습니다. 막을 내리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이 대원군이 이제 자기 아들을 세자로 넣는 데까지는, 그게 고종입니다. 고종을 넣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자, 이제 고종이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할 때 며느리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중전마마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대비가 한 그 짓을 대원군이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기죠? 참, 이 세상이, 역사는요, 1000번, 10,000번 바뀌어도 원리는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역사나 조선시대 역사나, 역사는 1000번, 10,000번 되풀이 되어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고종이 며느리를 택할 때 일단은 절대로 학문이나 공부를 한 집안의 사람을 데려오지 말고, 며느리를 애만 낳는, 그냥 애만 잘 낳는 이러한 애를 데려와라. 그래서 선택된 것이 누구냐면 민비입니다. 민비. 그 유명한 민비 알죠? 명성황후. 민비를 데려왔어요. 민비를. 민비 집안에는 뭐 하늘천, 나지, 가무련, 누르왕, 이것도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민비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그냥 애 낳는 기계를 삼으려고 데려왔는데, 그리고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누가? 바로 이왕이가, 바로 대원군이가 절대로 공부를 가르치지 말아라. 똑똑하면 안 돼,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살림 잘하고 애 잘 낳으면 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독방에 갇혀서 너무 심심하니까 민비가, 그러니까 혼자서 독방에서 자습을 한 거예요. 자습을. 심심하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독방에 갇혀서. 그래서 천자문을 좀 가져와라. 천자문, 명심보감, 사서삼경, 주역까지, 이게 민비가 혼자 독학을 해서 도사가 되어버렸어요. 도사가. 그래서 명성황후가 똑똑해졌단 말이야. 민비가 독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공부를 못 가르치게 했고 누가 나를 방에다 감금시켰는가 보니까 자기의 시아버지인 고종의 아버지, 바로 대원군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시아버지하고. 그래서 저 대원군이가요, 이거 뭐 이야기 다 하려면 복잡한데, 싸움이 붙어가지고 저 함경도까지 쫓겨나갔어요. 며느리한테. 그 여러분, 절대로 사람한테 나쁜 짓 하면 안 돼. 반드시 보복당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잘못하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반드시 보복당해요. 보복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공의란 것이 꼭 중간에 끼어야 돼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건 방종입니다. 방종.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부간에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에 이제 국가적인 대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원군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뭔 일이 일어났냐. 경복궁을 새로 단장하고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철에 얼마나 이 민간의 농민들이 바쁘겠습니까? 모내기철, 농사짓는 철에, 농사철에 사람들을 동원을 해요. 그리고 서울 성곽을 쌓아요. 서울 성곽을. 지금 대원군이가 쌓은 그 성곽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보십시오. 남대문에서 그 남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성곽 있죠. 그 다음에 저 북악스카이웨이 가면은 그 성곽들 있죠. 거기 보면은 적들이 못 들도록 구멍 한 개를 뚫어놓고 돌로 그 성곽을 쌓았죠. 이게 다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국가든지 뭐 부족 국가도 그렇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하여 동네 전투도 그렇고 항상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이성계가 서울을 도읍을 삼고 그래서 성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곽을 쌓아서 지금도 여러분 북악스카이웨이 안 가봤어요? 차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보면 다 서울 성안이라고 해요. 성안. 우리가 말을 서울시 성안이라고 해서 성안. 그게 뭐냐면 그 성곽 안에 있는 것이 서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대문 문을 만들고 왜 출입을 해야 되니까 서울시 안에 있는 그 인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 돼 있죠. 그 다음에 동대문 돼 있죠. 문이 4개 있습니다. 항상 문은요 4개로 만들어요. 예루살렘 문도 마찬가지요. 만들어서. 근데 북대문은 없어요. 북대문은 왜 언제 합니까? 그 북대문 쪽에는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북대문은 안 만드는 겁니다. 안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 장일 목사님 교회 옆에 가면은 시구문이라고 해서 시구문. 그거는 적은 문인데 그건 뭐냐? 서울시 장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끌고 나가는 문인데 이거는 정문으로 못 나간다 이거야.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나 서대문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왕들이 죽어서 나갈 때는 정문으로 나가죠. 일반 평민이 죽을 때는 시체를 끌고 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시구문입니다. 시구문. 그게 바로 서울운동장 옆에 거기에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제 망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동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동학혁명. 우리 종씨 전봉준. 동학혁명이 원래는 그 동학혁명을 어디서 배워왔냐? 경상도 가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정읍에서 일으켰습니다. 정읍에서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전주를 거쳐서 삼내라고 했습니다. 삼내. 거기 대전 사이에 삼내란 곳에 오니까 이 민간 군대가 몇 명으로 불어났느냐? 12,000명으로 불어났어요. 12,000명으로. 근데 경복궁을 지키는 군대는 얼마냐? 국가 군대는 7,0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봉준이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누구 때문에 못 살아요?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 때문에 못 산다 이거야. 왜? 농민들을 불러다가 농사철에 말이야 작업을 시키고 서울 성곽을 쌓고 하니까 그 당시 말로는 뭐냐? IMF가 온 거야. IMF가.
농사 짓는 철에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모내기 할 때는 모내기를 해야 되고, 밭에 콩을 심을 때는 콩을 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근데 시시때때로 없이 말이야, 불러가지고, 그, 경복궁 공사시키고, 또 서울시 성곽을 일을 시키니까, 이게 되겠냐 말이야. 그래서 이건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전봉준이가 경상도에서 배워온 이게 동학혁명을 이제 일으켰는데 정읍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3내까지 오니까 12,000명이 늘어났어요. 늘어놓으니까 이게 조정에서 경복궁에서 회의가 열렸죠. 누가 하고. 그때 왕은 고종이죠. 고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자가 누구냐. 그래도 자기 부인 충전마마. 이게 명성황후입니다. 민비. 그래서 회의가 열렸는데 신하들하고 자 지금 동학군대가 우리 국가군대보다가 배가 숫자가 많으니 쳐들어오니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여기서 민비가요 죽을 짓을 해요. 민비가 거기서 제안을 해요. 뭐냐? 이때는 일본군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머리는요 굉장히 빨라요. 섬세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효과가 있어요. 내가 부흥회 40년 50년 하면서 보면은 사모님이 주도를 잡고 하는 교회는요 절대 300명 이상 못 넘어가요. 300명 이상 못 넘어가. 왜? 근데 개척교회 할 때는 사모님들의 말이 굉장히 약발이 받아요. 왜? 사근사근하고 또 여자 집사님들하고 친하고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300명까지는 부흥이 빨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개척교회 할 때부터 아예 난 우리 집사람 서미영이는 아예 목회에 손 띄라 그랬어요. 너는 피아노 반주나 하고 아예 교회 주일날만 오고 예배 시간만 오고 아예 손대지 마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집사람은. 이제는 뭐 조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뭐 교회 뭐 그 청년들 뭐 성가대 뭐 이런 애들 뭐 밥도 뭐 만들어주고 뭐 이거 하는데 그러나 뭐 당회라든지 당회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참여했다. 나한테는 사형이에요. 사형. 뭐 재직회 하는데 뭐 자기 의견 냈다. 이건 사형이에요. 사형. 내가 50년 부흥회 하면서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한 게 있어요. 이 부흥사가요. 부흥회 하면 다른 교회 가서 은혜만 끼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서 보면 공부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교회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한눈에 딱 보여. 근데 거의 다 90%가 사모님들 때문에 부흥이 안 돼. 사모님들 때문에. 자, 지금 또 사모님들한테 내가 미움받게 생겼는데, 이건 뭐 사실이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듣는다고 시청하지 마시고, 가슴이 아프고 찔리고 책망을 해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사람이 자기가 발전을 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전애녹이한테 내가 이랬어요. 너는 절대로 너 마누라 양면이한테 잡히면 안 돼. 내가 그랬더니 씩 웃어요. 씩 웃다가 우리 전애녹 우리 아들이 하루는 새벽기도 설교하다가 아빠가 내가 양면이한테 잡힌 줄 생각하고 나한테 잔소리를 했는데 양면이는 나한테 숨도 못 쉬어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또 우리 며느리 양면이가 오더니 이게 지혜로워요. 살랑살랑 하더니 아버님 나는요 전애녹 전사님한테 숨도 못 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 장가 잘 갔구나.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안 통한 얘기입니다. 일반세는 세상에는 그냥 여자한테 져주고 사는 게 편해요. 왜냐면 여자들이 깡알깡알 하니까 그걸 이게 뭐합니까 그거 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목회자 세계에서는요 절대로요 사모말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베드로가 사탄이가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응? 사모님이란 말이야. 주여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응? 그렇게 가까운 베드로 수제자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왕 수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판단력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결국은 일본 군대를 부르자고 명성왕후가 다시 말해서 민비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머리는 빠르단 말이야. 당장 현실적으로는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종이 멍청해가지고 그러면 중전에 말대로 일본군을 부릅시다 해서 일본군을 불렀어요.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임진왜란을 거쳤지요. 참나 갑신정변을 거쳤지요. 항상 일본 때문에 우리가 시달려 왔는데 그런데 일본 군대를 불렀어요. 일본 군대 불러와가지고 일단은 공주제에서 이 동학군하고 전봉준 군대하고 공주입니다. 공주제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가 100년 벌써 문화가 앞서갔어요. 일본 사람들은 명치유신을 겪었고 그리고 일본도 복잡해요. 네,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도요 동네별로 다 사무라이들이 전부 다 자기가 왕이야. 일본 열도에도 나라가 수백 개란 말이야. 근데 이걸 천하통일을 딱 했어요. 천하통일을 해서 그래서 천하통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조선을 치는 거야. 내부의 문제가 복잡할 때는 바깥에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달렸습니다. 일본한테. 임진왜란도 시달리고 그게 다 일본의 국내 문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시선을 바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전법입니다. 이것이. 군사하게도 그래요. 군사하게도. 자,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시달렸는데 근데 그 일본 군들을 민비가 불러왔단 말이야. 불러와서 공주제에서 붙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가 100년 앞서갔어요. 여러분 이또 히브룸이라고 여러분 알죠? 안중근 의사한테 살해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버드 대학 출신이야. 하버드 대학. 그리고 일본은 그때부터 벌써 네덜란드, 그때 함대의 나라 있죠. 네덜란드, 유럽,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 유학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문화의 수준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 총이 있는 거예요. 조총이 있단 말이야. 조총. 우리나라는요, 동학군대는 대나무밖에 없어.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대나무가 긴 대나무에다가, 앞에다가 막 화살처럼 만들어서 이걸 찌르면 전쟁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전쟁 개념이. 일본 사람들은 조총을 가지고 왔어. 조총 가지고 쏴버리니까요, 일본 사람은 한 명도 안 죽고, 왜? 대나무 가지고 찌르니까. 그래서 12,000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전봉준, 우리 종씨, 그리고 전봉준과 전봉준의 경호원들은 전라도 순천으로 도망가가지고 순천에서 거기서 결국 체포가 되어서
전봉준은 거기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동학군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대가 이제 경복궁에 와서, 자, 이게 일본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이거야. 왜? 동학군을 잡아놓은 돈을 내놓으라 이게. 그때 돈은 금이요, 금. 근데 돈을 줄 금이 어디 있어? 없으니까. 그리고 일본 군대가 뭐라고 말했냐? 벌써 그때부터 우리 한국을 먹으려고 뭔 전법을 썼냐? 우리가 돌아가면, 일본으로 돌아가면 전봉준 말고 또 다른 뭐 이봉준, 박봉준, 뭐 최봉준, 또 이 동학군대들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차라리 우리가 경복궁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복궁 있잖아요. 거기에 경복궁 담벼락에 다 일본군들이 붙은 거야. 붙어서 우리가 조선왕을 지켜주겠다. 이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켜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지. 근데 일본 놈들이 어떤 놈입니까? 그 일본 군대가 조선 청년들을 데리다가 전부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 유학을. 일본에 갔다 산업 유학을 시킨단 말이야. 이거 조선은 나라도 아니다 이거야. 일본 가서 한번 보라 이거야. 유학을 시키니까 조선 청년들이 일본을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 고종한테 보고하기를, 왕이여,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유지할 힘이 없는 줄 아뢰옵나이다. 야 이놈아! 조선이 500년이 됐는데 무슨 나라를 유지할 힘이 없어? 우리가 일본을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세상에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옵나이다. 신.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냐 이놈아. 고종이 막 호통을 치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다 신을 타고 다니는데 이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원심력이야. 원심력. 자전거를 세워놓으니까 넘어져. 근데 타고 가니까 자전거가 똑바로 타고 위로 가. 원심력이죠. 이것을 우리나라는 그때 자전거 한 대도 없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신을 타고 다닌다. 신을 부리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너희 놈. 그 다음에 또 뭐냐? 성량입니다. 성량. 자 보세요. 얼마나 문화 차이가 났는가. 일본하고. 그때 문화 차이가 지금도 일본하고는 아직도 문화 차이예요. 우리가 뭐 몇 달 전에 GMP를 일본을 잡았다. 아이고. 그래 물질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기고 뭐 포항제철이 신제철을 이기고 그 다음 뭐 현대자동차가 도요타를 이겼다. 그거 이겼다고 해서요 되는 게 아니고 문화요 문화. 일본을 제가 자주 가봐서 아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는요 아직도 내가 볼 때는 30년 차이 나요. 문화 차이가. 일본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얼마나 인사도 잘하고 그냥 막 간드러지게 해버려. 간드러지게. 한국하고 문화하고요 지금 한국은 중간이야. 중국에 가보면요 반맛 떨어져요. 반맛 떨어져. 이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은 딱 지금 문화도 중간이에요. 중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다. 반드시 북한으로 가게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의 전쟁에서 못 이기면요. 북한은 문화를 다 통일했어요. 주체사상으로. 한국은요 개판이야. 한국은 다 개판이라고. 그래서 문화의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량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왔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봄에 되면 한식날 오지요. 4월달 되면 한식날을 요즘은 무덤 찾아가는 날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무덤 찾아간 날이 아니에요. 한식날은 뭐냐? 왕이 불을 내려주면 부싯돌로 가지고 나무를 비벼서 거기다 솜을 넣어가지고 불이 붙으면 이 불을 전국의 집집마다 다 불을 내려줘. 집집마다 왕이 내려주는 불을 써야 돼. 불을 내려주는데 이 불을 받아가지고 며느리가 저녁에 불을 피워서 돌멩이로 덮어가지고 알불을 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 불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효부요. 그거는 착한 며느리고, 만약에 아침부터 옆집에 불을 빌리러 간다. 이거는요 아주 쌍년이에요. 쌍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을 이제 빌리러 가는 불을 내려주는데 왕이 불을 내려주는 거예요. 방이. 이게 바로 한식날이에요. 한식날. 불을 내려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산업유학을 가봤더니 불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성냥이에요. 성냥. 근데 필요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불을 휙 걸어보니까, 그래서 고종한테 와서 보고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는 나라를 스스로 유지할 힘이 없는 줄 아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입니다. 신. 이래서부터 동학혁명으로부터 드디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1910년도에 결국은 문화의 싸움에서 지는 거야. 고종이 강제로 일본군들이 협박하여 한일협정, 한일병합 서명을 했는데, 실제 역사적인 책에 보면 고종은 끝까지 버티고 서명을 안 했다 그래요. 의인을 안 찍었다 그래요. 언제까지? 5년까지 버텼다는 거야. 그러나 일본은 그때 항복을 받아냈어요. 고종이 서명한다. 의인, 임금이 가지고 있는 도장 있죠. 서명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때는 뭐 연락처도 없으니까, 방송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1910년도인데 국민들이 이걸 아는 데는 5년 후에 알았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니까 나라가 넘어갔대네. 나라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대네. 이래가지고 5년 동안 전파가 돼가지고 일어난 것이 뭐냐? 1919년 3.1 독립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 3.1 독립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실패했어요. 3.1 독립운동을. 그거 전에 2년 전에 일어난 것이 1917년 공산주의 혁명,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2년 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2년 후에 1919년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볼셰비키 혁명 때 거기에 연해주에 있는 브라디보스토크 있죠. 거기에 있는 조선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볼셰비키 혁명에 참여했다고, 일개 분과위원으로. 거기 참여한 사람 중에 대장이 누구냐? 김맘겸이라고 있어요. 김맘겸. 이 김맘겸이가 이 스탈린, 레닌 이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상해 임시정부, 그걸 정부라고 말이야. 3.1 독립운동 때 다 애국자들은 다 쫓겨났어요.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전부 다 뭐 김구,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뭐 박헌영, 뭐 전체가 다 상해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심양으로 갔다가 나중에 합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로 갔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가서,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이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 누가 붙었느냐? 김맘겸이가 붙었어요. 바로 러시아 혁명의 조선인 출신 붙어서 상해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려고 찔러봐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마당에서 마당 쓸고 있는 박헌영은요, 그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회의한테 들어가지도 못해. 김구, 여운형, 뭐 이동희, 뭐 여기 주력 부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는요, 상해 임시정부를 몇 번 가봤어요. 상해 임시정부를 가서 참 울기도 했고, 이것이 정부라고 해서 뒷골목이에요. 뒷골목에 일본식 집을 지어놓고 그게 임시정부라는 거야. 뭐 여기가 김구가 앉았다, 여기가 뭐 조소왕이 앉았다, 여기 뭐 누가 앉았다, 뭐 거기가 다 그게 써여 있어요. 있는데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에 이 김만겸이가 제일 바깥에서 회의도 못 들어가고 마당 청소하는 박헌영이를 딱 불러가지고 3개월 동안 집에다 가둬놓고 볼세비키 혁명사를 가르쳤어요. 공산주의를 가르쳐가지고 돈 300만 원을 주고 1926년도에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어진 정당이 조선 인민 남노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어요. 이제 당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결국은 일본 헌병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박헌영이도 잡혀가지고, 근데 박헌영이 놈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간 놈이야. 깜빵 안에서 말이야, 지가 눈 똥을 입으로 먹어. 그러니까 일본 헌병들이 이 새끼 정신병자다, 그래서 풀어줬어.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그 나머지도 다시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나온 뒤에 1938년도에 다시 또 공산당을 조직하다가 두 번째 잡혀서 또 도망갔고, 박헌영이는 광주의 벽돌공장으로 가서 숨어서, 이래서 이제 벽돌공장에 숨어서 이제 지하당 조직을 계속 조직을 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모든 애국자들은 다 외국으로 다 갔다. 외국에 상해, 그 다음에 연해주, 그 다음에 뭐 또 동경, 전부 다 이제 도망을 다 갔는데, 이 박헌영 요놈 한 놈만 국내에서 해방을 맞이한 거야. 광주에 있는 벽돌공장에서. 그래서 전라도 광주가 빨갱이가 많은 거예요. 그때 박헌영이가 조직해놓은 뿌리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농 알죠? 이번에 과천에서 거기서 그 트레일러 몰고 와서 싸우는 게 있죠. 이게 전부 그 뿌리입니다. 그 뿌리. 그때의 그 다 박헌영의 뿌리입니다. 남노당의 뿌리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북노당을 조직했고, 남한은 남노당의 박헌영이가 들어지었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우리 형제들 방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이따가 내가 다시 또 나올 텐데, 잘 보세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되풀이 되는데, 지금 이 박헌영, 이재명으로부터 시작한 내전, 이 신호탄을 통해서 지금 게릴라전을 펴고 있어요. 게릴라전을. 어제 저녁에도 경복궁 앞에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막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이게 원래 남노당의 전법이에요. 남노당이 그 전국을 다 이제 장악하고 불태울 때, 가을에 농사 짓고 나면 그 집단을 집단 쌓아놓은 거 있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 불을 질러가지고 아주 그냥 농민들을 선동한단 말이에요. 농민들을. 그래서 이번에 과천 앞에서 트레일러 싣고 와서 한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놈들이요. 이게 남노당의 뿌리들입니다. 남노당의 뿌리.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재명 이놈이 결국은 탄핵을 시켰고,
그러나 절대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요, 이긴 자의 것입니다. 진자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우리가 북한의 종이 돼야 되겠습니까? 종이 안 되려면 이번 토요일 기회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찔끔찔끔 싸우면 안 돼. 한 방에 전체를 다 제압해야 됩니다. 모든 좌파단체, 주사파, 종부, 간첩 세력, 그 다음에 옛날에 남로당의 찌꺼기, 이번에 그 과천에서 온 그 트레일러,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보세요. 트레일러 탄 사람 뿐입니까? 아니고, 1000명이 1000명. 거기다가 국회의원들까지 거기 또 다 왔어요. 저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한남동에도 진입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거든, 신혜식 대표님한테. 저놈들 여의도로 트레일러 싣고 가서 뭐 트레일러를 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보내는다고 하지만 저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트레일러 아닙니까? 근데 이놈들이 다시 기습적으로 다시 올지 모른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마 올까요? 근데 봐요, 오잖아요. 어제도 왔고, 지금 서울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제 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마다 다 뭐 1000명씩 보내가지고 대결할 필요도 없어요. 한 방에 싹 청소해야 됩니다. 이제는 4.19, 5.16 정신으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이승만이가 이런 정신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청소를 해야 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개조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 대한민국은 현재 상태에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잘 사는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이고, 이것을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 바로 이 이재명의 바로 이 세력,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이거는 북한의 구호잖아요. 북한의 구호, 대기업 해체. 이놈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재명을? 그래서 내일 토요일 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나와야 돼요. 얼마? 최소한 3,500만 원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도 미혹에 안 넘어간 사람들이 40%야. 안 넘어간 사람이 60%예요. 지금 이재명의 이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 40%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방송을 하고 끊임없이 이제 오늘은 하루 종일 방송할 겁니다. 하루 종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방송을 할 테니까 이 40% 이재명한테 넘어간 사람들을 전부 다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계엄령은 실패했지만, 근데 지금 세상에 내란의 괴수라 그래. 이 윤석열을. 내란의 괴수가 누굽니까? 이재명이 이놈이야. 근데 이것도 난 반드시 북한에서 용어가 내려온 줄 생각해. 용어를 뒤집는데 선수권자야,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는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본만큼은 똑똑하지 못해도 이제는 많이 미국에 유학파들도 많이 생겼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생겼고 학자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북한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